그래서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섭 소장님을 거의 반년 만에 모셨습니다. 네, 아유 뭐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지난번에 언제였냐면 그때가 홍다 사태가 예, 막 터졌을 때 터지고 막 심각해지려 할 때 그때 딱 나와 주셔가지고 그때 진단을 딱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이 2월 15일이죠. 2월 네. 15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일촉즉발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놓고 옥신각신한 건 꽤 오래됐고 계속 미국에서는 저 러시아 녀석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러시아는 우리는 쳐들어갈 계획 없다. 근데 나토는 확장하지 마라. 뭐 계속 신경전이잖아요. 2월 16일에 또 미국 백악관에서는 러시아 침공 계획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계획이 있다 이랬는데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 요걸 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70, 80 어르신들이 과연 전쟁을 할 만한 이제 의지나 예. 또는 이제 동기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52년생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70세고 예. 그 미국의 바이든 훨씬 더 대통령이 많으시고. 80세 42년생이니까 예. 70, 80의 어르신들이 과연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의지력이 있냐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뭐 그런 관점으로 먼저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이 미중의 관계에서 또 뭐 어떻게 보면 리더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관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마음속에는 자기가 빅3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 경제나 세계 외교에서 뭐 6, 7위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정도인데 네. 결국은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전쟁터가 미중으로 옮겨가면서 최근 3년 사이에 러시아는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 네. 그걸 정확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이미 중동에서도 아프간 사태 때 이미 보여졌지만 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만큼 미국의 여력이 그렇게 과거보다 세진 않다. 이제 그게 분명한데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도 바이든의 얘기는 우리는 아시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프간에 철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런 정도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이게 유럽하고 아시아 두 군데서 전쟁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고 그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제 위협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것이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바이든으로서는 지금 최대 고민이 지지율 하락이죠. 그래서 최근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취임 이제 1년 조금 지난 그 시점에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하나를 빼놓고서는 이제 맨 꼴찌죠. 제일 빠르게 떨어지는 그렇죠. 지지율이.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은 지금 뭐 미국 경기를 더 살린다, 주가를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답인데 그게 좋은 것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하고서는 뭐 최근 1년 동안 기술 전쟁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간 선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주 좋은 대상이 바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은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얘기를 대포를 먼저 쏴놓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침공을 안 하게 했을 때 이게 누구의 공덕이냐 그러면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의 공덕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16일 날 이게 전쟁한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비밀스럽게 적도 모르게 이제 순식간에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전쟁이지. 그렇죠. 정상회담 하면서 적이 알게 공격을 한다. 날짜까지 잡아서 그건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그 전략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멍에를 씌워놓고
그 멍에를 풀어준 것이 이제 바로 나다. 이런 바이든.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배려 배경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그 러시아 사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티컬리는 이것이 양국의 지도자들한테 다가 이제 그런 그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뭐 유가가 92불, 뭐 네. 100불 눈앞에 두고 있고 천연가스,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갈 때 그렇죠. 이것이 10만 명의 13만 명의 군대를 이동시켜서 한번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도대체 얼마냐. 그 사이에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푸틴이 통치하는 러시아에 엄청난 부를 지금 가져다 준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죠. 천연가스를 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대포 한 발 안 쏘고 수천억 이제 이 수십억 불을 날로 먹는 이럴 것이 없는 이제 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도 막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얻고 경제적으로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셰일가스나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뭐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주긴 하지만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 덕이냐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바이든이 올려줬다고 볼 수도 있죠. 싸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것이 날짜를 박아서 전쟁을 할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푸틴은 러시아는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저거 자꾸 서방 그러니까 미국이 좀 오히려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부추기는 거 막 대놓고 좀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좀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동맹들하고 미국은 대사관을 철수하거나 이동을 했어요. 네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정말로 전쟁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누가 러시아한테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누구한테 맨 먼저 통보를 할 거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근데 중국 대사관은 러시아에서 뺀다거나 이전한다거나 이 소식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관.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것이 16일에 그 러시아가 폭격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건 당연히 지금 빼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16일 폭격에 관한 것들은 뭐 이 방송이 아마 그거 지나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중국 대사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16일에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율 또는 세계적인 관심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것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다음에 뭐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이것이 그 뭐 나토에 가입을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하면 네. 이것은 저지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하겠다는 건 아닐 것 같고 거기서는 협상 여지가 있으면 푸틴은 얻어든 게 있지만 네. 푸틴이 함부로 전쟁하기 어려운 것은 저는 뭐 미국의 제재라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뭘 제재할래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노스 스트림의 가스관을 이걸 이제 공사를 못하겠다 한다는 것이 경제 제재의 표면상이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빼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 세계 나라와 교역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감내하고 러시아가 뭘 할 수 있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실상 고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것은 이게 무역이나 기술의 카드가 아니에요. 항상 금융의 카드를 쓰게 되면 그건 이제 상대를 끝장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죠.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 했지만 일본이 손들고 나간 것은 엔다카. 예. 한일 전쟁에서 일본이 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손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게 스위프트망에서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핵폭탄으로 그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시리어스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고 푸틴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관련돼서 놓고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판단은 전쟁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사관을 빼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한테서 받은 아마 정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한반도나 이제 동아시아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뭐 초단기에 끝날 겁니다. 이게 뭐 현대전에 오래 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고, 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 하는 적대적인 이 평화, 이걸 오래 끌고 가면 이것은 아마도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나쁜 영향 그렇죠. 올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중국의 밀착은 그러면 필연적인 상황이 되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북중러가 같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커스나 또는 쿼드 전략,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물러가 있어요. 물러나 있고 쿼드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전략 물러나 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네. 이걸 더 어떻게 보면 중국 봉쇄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쿼드나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멤버로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중국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이 사태가 뭐 아이러니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쟁 한 방으로 끝나버리면 승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클리어되지만, 네. 그게 전쟁이 안 나고 오래 끌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우리 한반도에는 대중관계에서 훨씬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쟁점으로, 정쟁으로 오래 가면 더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말씀 듣다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떤 러시아 압박이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목적으로 했던 중국의 견제, 중국의 압박, 또 러시아 견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같이 가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을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한국이라는 카드를. 그게 지금 우리로 놓고 보면 네. 우리는 쿼드 동맹에 현실적으로는 관여가 돼 있지만 거기 확실한 멤버로 우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호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용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태평양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도하고 일본하고 뭐 이쪽이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강화가 된다고 하면 뭐 미국으로서는 이 중국이 러시아와의 그 밀착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이쪽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중국이 러시아과 밀착보다는 아시아 쪽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동맹군의 결속이나 동맹을 통한 공격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예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석유나 천연가스의 30%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볼모가 잡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IT 기기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이게 뭐 니켈, 망간, 코발트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이템마다 다르지만 니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거의 4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 이제 세계적인 그 니켈 공급망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뭐 전기자동차들은 배터리를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것에도 이게 충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이것이 러시아의 니켈이나 팔라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인데 그렇죠. 이것이 전쟁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쿠션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그럼 그 코스트 부담을 우리가 그대로 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또 이제 충격으로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떤 충격과 어떤 변수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경제 구조이기는 한데 일단 중국에 초점을 돌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사태 이후에 좀 쿼드를 강화하려는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 뭔가의 압박이 돌아올 수도 있는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뭐 우리로 보면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국가안보회의 또는 이제 공급망 그 점검 전략 회의를 뭐 하셨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더 긴장이 더 강화가 됐을 때 뭐 전쟁은 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잠궜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유럽에 수입하는 40% 이상이 러시아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천연가스관을 잠그게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예. 그 유럽이 제가 어떤 칼럼도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이게 유럽은 러시아 총알보다도 강추위가 더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동산, 이게 카타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이제 LNG를 아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을 유럽으로 먼저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LPG 우리는 또- 가격이 네. 이게 뛰고 우리는 수급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노스트림 같은 경우에 잠궈 가지고 또 네. 건설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제 에너지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네. 러시아가 그럼 큰일 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네. 이걸 이제 거꾸로 중국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뭐 천연가스든 석유든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이 유럽으로 가는 것, 미국의 이 통제 때문에 유럽으로 에너지 수출하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중국으로 줘서 중국이 에너지 수급이 월등히 더 원활해지는 그렇게 되면 유럽의 통제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덜 먹히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로 놓고 보면 뭐그 가장 나쁜 시나리오긴 하지만 네. 이 중국이 그 유럽하고 세게 붙어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가스 공급의 중단이 우리한테 공급망의 이 변동으로 인한 그게 단기적이 될지 장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에너지 문제까지 같이 걸리죠. 그래서 원자재, 에너지 이 두 개가 다가 우리한테는 이제 리스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파장을 안 겪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잘 풀려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그 중국의 이 어떤 뭐 아까 이제 뭐 속내 이런 거 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어떤 유럽과 러시아의 마찰, 러시아와 미국과의 마찰 그 사이에서 어떤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게 있을까요? 있다면 뭐 좀 클까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즐기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예. 이것이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이제 러시아의 이 긴장이 더 커지면서 네. 이쪽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루즈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게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사이에 미국의 그 액션을 놓고 보면 피벗 에이시아를 했던 것도 중동하고 아시아에서 이제 두 군데 전쟁을 치기 어렵다는 게 오바마 때부터의 판단이고 네. 그때보다 훨씬 약해진 이제 미국을 놓고 보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의 대치의 정도를 낮추는 이펙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서 아마 대만을 공격하거나 네. 이제 대만을 압박하는데 훨씬 더 세게 하거나 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쪽까지도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나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오바인 것이 우크라이나하고 대만하고는 미국이 봐야 되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다. 키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우크라이나는 빵의 나라라고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 생산량이 뭐 세계 한 5위 정도 되기 때문에 식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곡창지대니까 또 이제 천연가스의 그 가스 파이프가 지나가는. 우크라이나를 지나가기 네. 때문에 유럽이라는 동맹의 문제지 미국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타이완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뭐 TSMC가 뭐 전 세계 파운드리의 거의 뭐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등이니까, 예. 그리고 최첨단 이제 5나노급의 파운드리는 타이완밖에 못 해주는데 TSMC의 전체 파운드리 물량의 65%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가는 건데 만약에 중국이 생각을 오판을 해서 대만을 공격했다. 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TSMC의 공장 3개가 다 폭파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첨단 산업은 올 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애플이든지 뭐 이 구글이든지 다가 네. 서버에 들어갈 칩을 확보를 못하고 통신에 들어간 칩을 확보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절대 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지고서 중국이 액션한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대만 공격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반도체를 봐라. 반도체를 보면 미국은 절대 이건 자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의 밀, 콩, 옥수수랑 뭐 대만의 반도체를 비교를 딱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중요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일 테고요.